하다가 두 사람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힘들 정도로 가다가 그 아성을 무너뜨린 사람이 조용필이라는 가수였어요. 그 뒤로 뭐 이선희 씨도 대학가요제를 통해서 뭐 강변가요제를 통해서 나왔습니다만 조용필이라는 가수였고 그 조용필 씨가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또 가수 황제 자를 유지하고 있다가 그 아성을 무너뜨리기 힘들 정도의 아성을 서태지가 무너뜨린 겁니다. 와서 그리고 새로운 또 장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로트에서 조용필 씨가 새로운 장르를 개척을 해서 그 남진 나훈아의 아성을 무너뜨린 뒤에 조용필 씨가 그렇게 굴림을 새로운 장르로 하다가 서태지란 가수가 그렇게 세 명이지만 그룹으로 이렇게 나와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죠. 그 뒤로 이제 지금까지 오다가 BTS, 물론 그 사이사이에는 항상 좋은 가수들도 많았고 엄청난 가수들도 많았고 하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 방송사에서 35년을 근무하면서 그 쭉 음악 프로를 뭐 간접적으로 하다가 거의 뭐 십몇 년간은 제가 맡아서 했을 때 흐름을 보면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겁니다. 서태지 나온 게 십몇 년이 아니라 더 전에 나왔죠. 그때부터 했으니까 더 오래 했다고 봐야죠. 어쨌든 뭐 그런 것도 나중에 그 K-팝 얘기하면서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해봅시다. 자, 그리고 7주차에 그 걸그룹과 아시아 여성성의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우리 이 아시아의 여성성이라는 게 어떤 순종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그 가부장제에 하에서 그 뭔가 좀 그 다소곳하고 자기 의견을 잘 내지 못하는 그런 시대, 순정의 시대, 순정 말하자면 그런 시대에서 그 대항하는 가부장주의에 대항하는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연관되는 얘기들인데요. 그게 어떻게 걸그룹하고 그렇게 그 연관이 돼서 그 펼쳐지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우리 아시아 여성성은 더 좀 가부장주의에 그 순응하는 어떤 그런 오랫동안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7주차에는 살펴보자. 특히 아시아 정체성과 관련하여서 미디어가 보여주는 가부장주의 이데올로기의 측면과 이에 대항하는 대항 이념으로서 형성 과정을 일본의 수용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특히 오리엔탈리즘의 전형으로 떠올리는 일본의 게이샤, 나비 부인 이런 것들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 나비 부인은 그 말하자면은 푸치니 그 푸치니의 그 작품이죠. 작품으로서 그러니까 그 2막 3장의 오페라입니다. 오페라. 일본의 이제 그 게이샤예요. 기녀 나비 부인이 미국의 해군 장교에 핑커턴에게 버림받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의 비극적 이야기를 그린 것이죠. 1904년에 밀라노에서 초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이런 류의 이제 좀 미군과 그 나라의 그 어떤 베트남 전쟁을 그린 그 오페라 저기 뭐야 뭡니까 저기 저 오페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미군과의 관계 어떤 그 제국주의 그 전쟁 때 그 나라에 왔던 그 미군과 그 나라의 그 토속 그 여성들과의 사랑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 뮤지컬이죠. 뮤지컬이나 그 오페라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나비 부인은 한 그
작품이란 얘기죠. 부치니가 이제 작사 작곡한 집안의 몰락이 된 이제 초초. 그래서 할 수 없이 게이샤가 된그 초초인데 이제 예명이 나비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나카사키 주재한 미군 해군 중위 핑커톤하고 이렇게 집안의 반대를 말하고 친구들의 만류도 무릅쓰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이제 생활을 했죠. 있는 동안 주둔하고 있을 동안 그래놓고 곧 돌아온다고 하고 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다른 여인하고 다시 결혼해서 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초초는 이제 그 초초상은 그 사실도 모르고 이제 애들 키우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3년 후에 그 미군이었던 핑커톤이 미국 안에 게이트가 이제 이름 미국인 아내인데 나카사키로 돌아와서 그 초초와의 낳은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 그 기다려왔던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왔던 그 나비 부인 초초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그 비극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나비 부인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 이제 일본의 게이샤 또는 나비 부인의 이미지, 순정적이고 희생적인 여성상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양의 여성성 부분이 어떤 가부장주의에서 그 지속돼 왔던 그런 여성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서구 중심주의적 시선과 가부장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이중적으로 담은 강력한 문화 권력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일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인 형태로 역동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 권력의 역동성을 나타내는 K-팝 그룹은 우리 걸그룹은 복합적이고 혼종적인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나쁜 시각으로 보면 걸그룹이 마치 그 어떤 섹스 어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그 혼종적인 그런 느낌을 있을 수 있다고 보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걸그룹에 대해서는 성의 상품화 혹은 가부장주의적 문화 상품이라는 시각과 가부장주의적 시각이라는 건 여성을 어떤 우리 여성 그 여학생들이 많으시겠지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학문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성적인 부분에서 뭔가 그 가부장주의적인 사회에서는 뭔가 여성들을 학대하고 천시하고 그러한 문화 상품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그 사회 현상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주위에 뭐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도 좀 그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가부장주의적 문화상품이라는 시각과 대중문화의 새로운 파워이자 하위 문화의 모델로 추앙되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위 문화라는 것은 아까 가부장적인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문화상품 그런 문화 모델로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새로운 시각으로 봤을 때 대중문화의 새로운 엄청난 파워를 라는 그 두 시각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시각은 대중문화를 연구하는 페미니스트라든지 페미니즘의 내에 다양한 이론과 입장 차이에 기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이 걸그룹을 연구하고 표현해낼 때 한편으로는 엄청난 파워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책에서는 담담하게 그런 거를 양쪽 시각, 양비론적으로 시각을 담담하게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그 뭐 미니스커트 입고 나오고 뭐 해서 제가 이제 이것도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케이팝을 하러 벌써 그게 상당한 시간이 됐네요. 7, 8년, 10년까지는 안 가는 것 같고 했을 때 그 베트남의 케이팝 공연을 하러 갔습니다. 베트남이 어느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아직도 공산화가 되어 있는 나라예요. 공안들이 아주 무섭습니다. 거기 그 관중들이 와갖고 그 제대로 줄 서지 않으면 엄청난 뭐 질서 유지 차원에서 막 권봉을 꺼내야 될 정도예요. 아직까지도. 지금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는 목도를 했어요. 그런데 검열을 하더라고. 소녀시대가 나오는데 리허설을 하는데 아무도 관중 들어오기 전에 전날 문화부 장관이라고 여성이 딱 검열을 하는데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온 리허설 장면에서 옷을 바꿔 입으러 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옛날 그 박정희 시대나 전두환 시대 또는 뭐 지금의 시대에 오기 전까지 그러한 것을 검열을 했듯이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얘기했을 때요. 여성들을 그렇게만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짧은 치마로 나오면 뭔가 그냥 그 TV에 나와서는 안 되는 다른 어떤 그 데서나 벌어지는 그런 걸로만 봤다는 얘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지를 않고 실제 저는 그거를 목도를 했어요. 그래서 의상을 바꿔 입고 실제 그 다음날 공연할 때는 했습니다. 이게 실화예요, 실화.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진짜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그 베트남 그 여성부 장관이었고 굉장히 오랫동안 갔다고 하는데 자기 조카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케이팝이 거기까지도 엄청난 그때 당시만 해도 벌써부터 엄청난 걸그룹들이 영향력을 줬다는 게 저는 목도했습니다. 뭐냐? 그러면서 한편으로 자기 조카들이 왔다고 하면서 사인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소녀시대 사인을 해달라는 사진 같이 좀 찍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와, 저 위에서 딱 의자 안락한 의자에 앉아갖고 옆에서 부하들 같은데 딱 서 있고 직립으로 서 있고 그 여성이 딱 발 꼬고 앉아가지고 검열을 하더라고요. 그 의상 같은 거 체크하고 그러고 나서 그래 놓고 나서 사인은 또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조카들한테 와서 진짜 좀 심했어요. 그 관중들이 운동장에서 공연을 했는데 운동장 전체 이제 전부 다 차지하고 있지만 무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권력자들의 자녀라든지 지인들을 그 운동장 내로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안이 최고 아닙니까? 공안이 질서 유지 차원에서 그 팬들이 무대 밑에서 난리치니까 그 질서를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강압적으로 질서 유지를 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현장에서. 어쨌든 그 이중성이란 얘기예요. 이중성. 그 여성부 장관이 아주 좋은 예가 들었는데요. 여성부 장관이 한 그 행위가 자체가 아주 여기서 얘기한 하나는 여성인데도 가부장적인 독재주의나 아니면 전체주의 그다음에 그런 사회에서 굉장히 또 군사정권 이런 데서 굉장히 팽배해 있는 사실은 주의가 이념이 가부장주의 이념이라고 봐야죠. 그 전부터서 이제 쭉 흘러나온 거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걸그룹의 인기는 어마어마하더라. 그런 얘기를 이제 선생님이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아주 사실이고 그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그냥 여러분만
특별히 알고 계세요. 어디 가서 저도 그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사실은 창피했어요. 뭐 외국에 케이팝 가가지고 그 나라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만 그 수용하는 청소년들이나 뭐 열광하는 그런 사람 그런 분들과 전혀 다른 어떤 정권의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 이전에 저보다 제가 대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아마 아주 유명한 팝스타가 우리나라에 아주 간혹 독재주의 시대나 뭐 이럴 때 박정희 정권이나 뭐 이럴 때 전두환 정권 이럴 때 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누군지는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의 모습보다도 더한 것 같더라고요. 뭐 얘기 들어봤는데 제가 체육관에 오면 막 몰리고 하는데 물론 그때 장발 단속하고 뭐 짧은 치마 미니스커트 단속하고 뭐 그럴 시절이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어쨌든 금지곡도 많았고 그럴 때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봤습니다. 중국에서도 제가 몇 차례 그 K-팝 공연을 방송 녹화 방송을 했죠. 어마어마한 관중들이 들어왔어요. 베이징도 들어오고 상하이도 그렇고. 근데 저는 이제 가봤죠, 직접. 그래서 그 정말 그 스모그가 좀 대단하더라고요. 제 인상이 처음 그때 중국 전에 한번 여행은 가본 적이 있으나 어, 일을 하러 이제 좀 며칠 머물 때 그날 굉장히 스모그가 심하더라고 며칠 동안. 그래서 중국이 스모그가 굉장히 심하구나. 정말 한 10m 앞도 누군지 잘 모를 정도의 스모그였으니까. 근데도 마스크를 그렇게 안 쓰고 다니는 거 보니까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마스크를 썼는데.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그때 청정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영향이겠죠. 뭐 산업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는데 어떤 우리나라도 이제 스모그가 심해지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여의도에서 오래 살았는데 여의도 저희 집에서 창문을 열면 남산이 이렇게 보여요. 한강도 보이고. 근데 남산이 안 보이면 스모그가 어마어마하게 심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심하게 된 게 아주 되지는 않았어요. 그전에는 항상 그 이게 잘 보였거든요. 근데 그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되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그렇듯이 스모그 얘기를 이제 여담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중국에서도 공연을 했는데 베트남 같이 그러지를 않더라고요. 중국은 벌써 뭐 여기 이제 중국분들도 계신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 상당한 자유가 있더라고요. 그런 정도가 뭐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워낙 이제 또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고 또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죠. 정치, 그다음에 정치하신 분들도 개방에 대한 또 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 거의 약간 사상은 다르지만 거의 이제 우리 뭐 이렇게 왕래가 되고 이제 세계화에서 거의 비슷한 이제 이념들을 갖고 산다고 저는 실제적인 면에서 봅니다. 그걸 제가 느꼈어요. 베트남이 더 오래 전에 갔기 때문에 제가 그랬는지는 몰라도 베트남도 많이 변했겠죠. 근데 중국만 해도 몇 년 차이가 안 나는데도 가니까 어, 상당히 그런 정도의 현상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어, 그러니까 아주 막 통제하거나 뭐 강압적이거나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런 차이를 봤다는 게 제가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제가 또 이제 여담을 좀 말씀드렸네요. 일부러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책이 너무 또 이런 철학적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딱딱해지고 하니까 가끔 하는데 어,
저희 여러분들이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줄 때 수강 소감 이렇게 할 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경험담이나 여담들에 대해서 인상 깊었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가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다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좀 거기에 빠져가지고 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했던 건지를 잘 못 찾을 때도 있고, 어떨 땐 시간이 좀 빠뜨할 때가 있어서 급하게 갈 때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생각나는 대로 여담을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자, 19세기 말부터 여성의 인권을 처음 제창한 여성운동의 역사에서 20세기 초반까지 페미니즘은 한 목소리로 여성의 권리를 주장했고 가부장 제도를 타파하고자 하는 참정권을 획득하기에 이른다. 뭐 미스 월드라든지 미스 코리아 반대도 많이 썼잖아요. 왜 여성을 상품화해서 그렇게 뭐 수영복 입혀놓고 막 하고 그런 걸 반대하는 그런 것들, 미를 갖다가 어떤 상품화하려고 그러고 또 여성들을 이렇게 구분시키려고 하고 하는 것들을 반대를 하는 페미니즘의 한 운동들이죠. 이후 전개된 페미니즘의 소위 제2물결은 이론적 시각에 따라 초점을 달리하며 자유주의 페미니즘, 또 사회주의 페미니즘, 급진적 페미니즘 이 세 가지로 분화돼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도 이데올로기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라는 건 하나의 이념, 관념이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우리가 리즘, 뭐 이즘이나 니즘 또는 뭐 어떤 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어떤 이데올로기에서 파생되는 하위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힘쓰는 가장 고전적 형태의 여성운동을 계승하고 있다면,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여성 차별의 문제를 생산관계에서 찾고 있으며 자본 축적과 국가 형성 같은 정치 경제적 토대와 성적 불평등의 기원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급진주의적 페미니즘은 가족관계와 낭만적 사랑, 출산 같은 여성적 역할 일체를 성차별의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급진적 해체를 주장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왜 여성들만 10개월 동안 얘들을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배 속에 잉태를 해가지고 낳아야 되는지, 정말 여성들이 무슨 남성의 어떤 하위 저기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성차별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가족관계마저도 낭만적 사랑 이런 것도 하나의 허위라고 보고, 어떤 여성적 거기에서의 가족에서의 여성적 역할, 낭만적 사랑이라지만 거기서의 여성의 어떤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출산의 여성의 역할 이런 것들을 일체 이것도 성차별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급진적 해체를 주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여성 성차별 생산관계에 갖고 있어요. 이데올로기에 좀 이따 나옵니다만 이데올로기에 기본 근간이 되는 어떤 사상의 기저에는 이 생산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야 이제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이게 마르크스 사회주의라든지 뭐 이렇게 나옵니다만, 사실은 마르크스 엥겔스의 독일 이데올로기라는 책에서 이제 이데올로기가 뭐 본격적으로 이제 거론이 됩니다만, 거기에서 나온 이론에서
결국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론으로 향하는 지향하는 점은 그 뒤로 레닌주의에서 그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지. 마르크스주의는 사실은 자본주의와 그 어떤 공산주의 이 양갈래에서 그 양쪽의 양비론적인 부분에서 시작을 했어요. 양쪽 다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원래는. 그러나 이 이데올로기가 나옴으로써 그 어떤 자본주의 부분의 맹점을,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의 맹점과 그다음에 사회주의의 맹점 같은 걸 같이 동시에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독일의 체제를 반대하면서 나온 게 독일 이데올로기예요. 이데올로기란 말 그 자체가 나오기 시작한 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개념들인데 그거를 조금 있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이데올로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쭉 우선은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그리고 7주차까지 앞으로 3주를 어떻게 갈 것이다 라는 거를 지금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사회주의 페미니즘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자본 축적이라든지 국가 형성 같은 정치 경제학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비판 이론과는 조금 다르지만 거의 성격이 비슷한 비판 이론자 또는 정치 경제학자들이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도 정치 경제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게 구조주의라든지 포스트 구조주의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조금 더 한번 시간 되는 대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커뮤니케이션 학부에서는 반드시 알아둬야. 여러분들 아마 학부에서 많이 배우셨죠? 미디어 정치 경제학. 상당히 이론적으로 어려운 개념들이 철학적 개념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은 사실은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선생님이 조금 우리 외국 유학생들도 있으니까 우리말도 어려운데 쉽게 풀이를 좀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탐색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입장으로 경쟁하는 페미니즘 이론들이 새로운 세대에 와서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꼭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그동안 경제적이라든지 정치적으로 동등한 자본 축적과 국가 형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여성도 그 사회 참여라든지 이런 데서 동등한 입장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똑같이 공산주의에서는 배분 자체가 똑같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더 적극적인 자유주의 페미니즘보다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그냥 가부장 제도에서 그렇게 운동을 많이 했다는 거죠. 여성 남성이 동등한 걸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정도 고전적으로 활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어떤 국가적인 형태나 사회적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여성들이 그 어떤 하위적인 종속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형태죠. 거기서 제도적으로나마 좀 보장을 받자. 조금이라도 좀 생각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스스로 여성 운동이 개성됐다고 한다면 사회주의는 아예 국가적으로 정치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성적 불평등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문제는 생산 관계에서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이제 그 급진주의적 페미니즘은 아예 가족 관계, 남녀의 부부 관계마저도 그 부정을 하고 여성들이 그 관계에서 종속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그다음에 출산 이런 것마저도 거부하는 그런 행위들이 이제 급진적 페미니즘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세 가지 입장을 경쟁하는 페미니즘 이론들이 새로운 세대에 와서는 동시에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는 페미니즘 이론 자체가 가지는 근본적 한계, 즉 서구 중심, 백인 중심, 페미니즘이 나오는 그 자체가 서구 중심, 백인 중심, 중산층 중심의 엘리트주의 입장에 대한 비판을 받게 되면서 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운동을 했던 페미니스트들이 주로 서구에서 백인 중심으로서 중산층 중심의 엘리트주의에서 시작됐고 다른 나라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그러기 때문에 더 거부감이 있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 이 책의 저자인 윤선희 교수님은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그 여성 학자십니다. 남성 학자가 교수님이 아니세요. 그런 냉철하게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연구를 하신 거예요. 20대 말 점점 다원화하는 사회에서 페미니즘에도 제3세계 비백인, 비엘리트 등 다양한 계층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 필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페미니즘의 그러한 중산층 이상, 엘리트주의적인 그런 그 분들 또 백인이라든지 그리고 서구 중심이라든지 그렇게만 할 게 아니고 제3세계라든지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들 그 다음에 엘리트가 아닌 다른 계층에서도 그 나설 수 있는 그런 이론이 필요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 기존의 이론을 해체하여 새로운 인식론을 추구하는 포스트 페미니즘의 일로 페미니즘 이론은 더욱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포스트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을 이제 그 넘어서는 그러한 그 이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7주차 걸그룹과 아시아 여성성의 이데올로기에서는 다양한 다시 말씀드려서 다양한 이론을 융합한 확장된 개념으로서 K-팝 걸그룹과 페미니즘의 문제를 다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페미니즘과 K-팝 걸그룹에 대한 얘기를 좀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이유들은 자꾸 이런 연구들을 탐색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좀 더 K-팝에 대한 그 걸그룹이라든지 또는 한류에 대한 이런 문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런 현상들을 증명하고 또 재무장하고 그다음에 더욱 발전시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화하고 모든 지구촌이 같이 그동안 근대 시대에 에서 현대 시대에까지 이르게 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이념들을 이러한 그 한류를 통해서 극복해보자는 발전지향적인 모델로서 우리가 탐색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K-팝 걸그룹은 기존의 페미니즘 이론에서 보면 가부장주의의 부속물로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뭐 이렇게 짧은 치마 입고 나오고 어떻게 보면 약간 섹시하게 이렇게 율동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가부장주의의 부속물로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실제는 일본의 한류 팬들이 K-팝 걸 그룹을 롤 모델이자 현실의 문제를 이겨낼 해방의 동기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K-팝 팬들이 걸그룹과 동화하면서 함께 그 동화하면서 여성적 그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은 제1세대, 2세대 페미니즘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아시아 여성이 직면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서구 중심의 페미니즘에 의할 수도 있고 새로운 형태의 구심점을 찾아서 아시아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대안을 찾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걸그룹 팬들은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구심점을 찾아서 그러니까 서구 중심으로 페미니즘 돼 있는 그 양태를 거기에 맞춰서 아시아 여성성이 직면한 문제를 타개할 수도 있지만 이 일본의 걸그룹 팬들은 거기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서구 중심의 페미니즘에 의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구심점 그게 바로
걸그룹이라는 이런 그 K-팝 이런 걸그룹에서 그 아시아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페미니즘 입장에서 보면 걸그룹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가부장적인 희생물 측면이 있으나 K-팝, 기존 페미니즘에서 봤을 때 기존 페미니즘이 그 왜 미스 코리아나 미스 월드를 해가지고 여성들의 어떤 그 뭐 그 상품화하는 그런 모습을 내냐 그 자체를 부정하고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걸그룹도 K-팝 걸그룹도 그런 차원에서 기존의 페미니즘은 부정을 한다는 얘기, 비판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K-팝 팬들은 여기서 새로운 의미와 대안을 발견하고 K-팝의 걸그룹을 새로운 롤 모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그다음에 엘리트 의식으로 해서 하는 그다음에 백인 위주의 그러한 그 기저가 깔려 있는 페미니즘 이런 데서 대안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새로운 롤 모델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5주차 그러니까 여성의 어떤 그, 역할을 하든지 여성의 그 집안에서나 사회적 역할 이런 데 비해서 여성이 지금까지 대접을 그만큼 자신의 어떤 그 희생만큼의 가족에 대한 헌신, 어머니들 얼마나 많이 헌신하십니까? 그리고 여성으로서 또 모성애로서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마저도 그 어떤 아이 엄마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부조리한 어떤 대접을 받고 그런 위치에 어떤 서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K-팝 걸그룹을 당당하잖아요. 우리 K-팝 걸그룹이 그래서 새로운 롤 모델로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페미니즘의 어떤 그 이상이나 운동과는 다르게 이렇게 한번 전개하는 거 이런 부분을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영향으로 걸그룹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어떤 고전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바라볼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모델로서 바라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주차 한국 역사 드라마 민족주의와 6주차 걸그룹과 아시아 여성성의 이데올로기, 7주차의 걸그룹과 아시아 여성성의 이데올로기들 앞으로 다뤄야 될 민족주의, 그다음에 여성성이라든지 이데올로기,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이 6주차하고 7주차를 같이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그게 7주차고 그걸 잘못 오타를 했습니다. 자, 6주차는 자 보세요. 6주차는 제가 서유럽에서의 K-팝 수용과 반인종주의죠. 인종주의, 반인종주의에서 K-팝과 반인종. 죄송합니다. 제가 급하게 적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그래서 K-팝과 그 반인종주의 서유럽에서 그러니까 5주차는 한국 역사 드라마 민족주의 그 다음에 6주차에는 서유럽에서의 K-팝과 인종주의에 대한 거 걸그룹과 아시아 여성성의 이데올로기 페미니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탐색하기 전에 이제 그렇게 알아볼 것이고 미디어에 연관된 문화 권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이번 주에 개괄적으로 본격적으로 그 이론적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의 이러한 우리가 5주차, 6주차, 7주차에 걸쳐서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살피기 위해서 이제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이데올로기라는 이념에 대해서 이데올로기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데올로기는 흔히 이념으로 번역되죠. 이념이나 관념 이렇게 번역됩니다. 사전에서. 건국 이념이나 건학 이념을 이데올로기로 표현할 수 없듯이 이념 중에서도 특정한 형태로 해야 됩니다. 이데올로기 개념을 체계화하고